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입니다. 유튜버는 이제 단순한 컨텐츠 제작자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컨텐츠, 즉 갓튜버로 성장했는데요.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성이잖아요.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팬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유튜버들의 수익도 처음 드러났는데요. 그야말로 억소리 납니다. 꾸준하게 매출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는 게 그만큼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5인치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세로로 보게 되면 2인치도 안 돼요. 유튜버,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걸까요? 너도 나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 그 속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경상북도 포항. 한반도 육지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호미곶은 최고의 일출 명소로도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곳에 고향 바다를 알리기 위해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부라고 하기엔 다소 범상치 않아 보이는 장비와 차림새. 앙담은 입술에서는 일종의 비장미까지 엿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파도가 굉장히 좋은데 오후에부터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파도가 더 치고 하기 전에 가까이 와서 또 정체불명의 무언가까지 등장합니다. 자, 이 카메라는 제가 물고기들을 속이기 위해서 풀로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물속에 갑자기 없던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고기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위장을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풀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프리다이빙 하면서 그 유튜브 촬영도 하고 프리다이빙으로 물속에 있는 그런 것들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자, 물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렛츠고! 보환 씨는 2년 전 아름다운 고향 바다를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 이맘때 바다는 많은 걸 내어줍니다. 오늘은 바다의 숨은 보석, 바다 달팽이로 불리는 군소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참숭어 떼도 카메라 앞에 은빛 자태를 뽐내는데요. 어디든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림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다는 보환 씨. 취미가 직업이 되니 겨울바람이 추운지도 힘든 줄도 모르겠답니다. 재밌어요. 편집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영상을 봐주시고 호응해 주실 때 그런 반응들도 너무 재밌고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죠. 네, 훨씬 더 행복.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보환 씨. 오랜 물질에 지쳤을 법도 한데 뭔가 또다시 일을 벌입니다. 여기 또 노래미가 있네요. 먹고 있더라고요. 1인 미디어다 보니 촬영은 물론 구성에 편집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만 하는 숙명.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멀티플레이어가 됐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고 여기 숭어가 있네요. 숭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이만큼 잘라내서 삭제. 손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처음엔 마냥 쑥스럽기만 하던 더빙도 자, 오늘은 이제는 원고 없이 즉석에서 척척 해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능청스런 즉흥 멘트도 찰떡같이 소화해냅니다. 속으로 계속 자명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숭어는 일단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원고도 없이
쭉쭉 하세요?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20년 넘게 일반 회사에서 일했던 보환 씨. 단조로운 일상에 무료함을 달래보려 시작한 유튜브였지만 이제는 전업 유튜버의 길을 택했습니다. 주변 반응은 말리는 사람 반, 대단하다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 반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유 유튜브 뭐 그거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해내는 걸 보고 이제 대단하다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죠. 주변에서. 방송 2년 차. 어느덧 구독자도 6만 명에 육박합니다. 일단 초석은 다져 놓았다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유튜버로서 조금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유튜브는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529명당 1명이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는 IT 본거장인 미국, 인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 일부 섬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보는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아주 내가 원하는 딱 그 주제에 적합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면서 서로 동조화하고 이 현상을 보면은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콘텐츠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큰 순기능은 누구나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재테크, 의학, 운동, 기술까지 전문가들의 고급 정보가 무궁무진 쏟아져 나옵니다. 콘텐츠 사용료 자체가 없다는 거 이것도 상당한 그 메리트거든요.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유튜브는 언론 지형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전하지 않던 소식도 어떤 미디어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주는데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방송국에 취직하지 못하지만은 나도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목소리들을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전에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들만이 방송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그들만이 어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능이고 뭐고 간에 다 그들만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전해주는 내용만을 이제 보게 됐는데 지금 유튜브는 한마디로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를 실현한 것이거든요.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전문적인 교육 기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으로 진입한 유튜브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하니까 영상 이거 있죠? 로고 영상. 2015년부터 한 17년까지는 개인 레슨 위주였어요. 그것도 전문 직종 사람들. 이제 나를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서 PR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주류였다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직후에 이제 라이브를 해야 되고 비대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강생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케이스고요. 취미 목적부터 전업 유튜버까지 배우려는 사연은 각양각색이지만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바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은 카카오도 네이버도 아닌 바로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눈높이랑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즐긴다는 것. 집에 유튜브가 이미 과포화 상태라는 평가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감량에 따라서. 리아 씨 역시 얼마 전 과감하게 뛰어든 새내기 유튜버입니다. 저는 욕심 없이 그냥 월 1,000? 연봉 1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어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얻은 수입은 제로? 하지만 이제 곧 첫 수익 창출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는 1,000명을 넘었고 이제 4,000시간을 지금 거의 채워가는 상황이라서 그것만 채우면 이제 수익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뭐 하실 거예요? 나 너무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너무 막 피땀 흘려서 영상 하나하나 만든 거라서 이처럼 유튜브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유튜버가 한 푼이라도 수익을 거두려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는데요. 바로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4,000시간 이상이라는 최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후 파트너로 선정되면 우선 광고 수익이 따라붙습니다. 동영상 전후에 배치되는 수익 중 55%를 유튜버가, 45%를 구글이 가져가는데요. 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PPL의 경우 유튜버에게 100% 수익금이 돌아갑니다. 시청자가 보내는 후원금 슈퍼챗은 구글이 30%를 가져간 뒤에 유튜버에게 70%를 입금해 주는데요. 그 외에 부대 수익을 따진다면은 뭐 2차 콘텐츠 판매라든가 뭐 별도의 그 상품을 굿즈라 그러죠.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한다면은 수익 구조는 점점 더 다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들은 광고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광고보다 협찬을 통한 외부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국세청 통계를 보면 광고로는 371만 원을 벌어들였고 PPL을 통한 수익은 562만 원이었습니다. 매월 200만 원가량 더 많이 번 셈. 리아 씨 역시 얼마 전 오매불망 기다리던 첫 협찬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뒤 얻은 사실상 첫 수익입니다. 처음 협찬을 받아서 제가 수익을 창출한 거니까 너무 뿌듯하고 좀 믿기지도 않고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뭔가 노력하는 게 결과가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파이팅! 50만 원. 소정의 협찬비였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억대 유튜버가 된 기분입니다. 아, 이제 좀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때는 벌 수 있겠다. 때도 벌 수 있겠다.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너도 나도 유튜브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갓튜버가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제 유튜버들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1인 미디어가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쭉 해오면서 이게 한때 유행인 건가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꾸준하게 매출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는 게 이제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유튜버들의 수익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상위 1% 유튜버는 한 해 동안 평균 6억 7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상위 10%의 평균 수입 역시 2억 1,600만 원가량. 말 그대로 억소리 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업계에선 조회수 1회당 1원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지만 구글이 단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유튜브 광고 수익 산출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뭐 100만 조회수면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람들이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CPM이라고 광고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채널들은 이제 그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플레이 됐을 때 광고 단가가 막 20원씩 되는 채널도 있고 어떤 채널들은 막 5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다만 구독자 수와 시청 국가, 특히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조회수가 높아지면 자연히 광고 노출도 많아지면서 수입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00만 유튜버를 10만 유튜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이 사람보다 더 재밌게 올리는 거예요.
보환 씨도 얼마 전 한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큰 수익을 거뒀다는데요. 제가 7월 달에 광고 수익만 7,219달러, 거의 한 800만 원 이상, 그때 영상이 하나 터진 게 있었어요. 동영상 속 광고 배치 또한 유튜버의 마음대로입니다.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튜버가 자기 영상의 이제 뭐 흐름에 따라서 알아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미드롤 광고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보시다 보면 이렇게 노란 점 있는 부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봐주면은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튜버에 대한 구독자의 충성도가 높아 즉각적인 반응도 나타납니다. 구독료라고 생각하며 광고를 봐주는 사람도 많다는 것. 보통 광고는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채널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구독자들의 경우는 광고를 안 넘기고 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TV 등 불특정 대상으로 하던 그동안의 광고와 달리 목표 시청자를 정확히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용 대비 높은 효과로 인해 유튜브 광고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타겟 광고, 타겟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소비 욕구가 더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 광고나 동영상 광고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광고 수입과 더불어서 슈퍼챗이 유튜버의 대세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슈퍼챗은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보며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해주는 건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별풍선과 비슷한 개념으로 별다른 광고 규제 또한 없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층을 확보한 유튜버들의 주요 수익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슈퍼챗을 벌어들인 채널은 보수 성향 정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로 드러났는데요. 그 금액만 무려 약 7억 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후원 금액입니다. 슈퍼챗을 언제 좀 더 많이 주냐면은 정말 강한 말을 할 때 이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아주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성향에 맞는 발언을 강하게 주장할 때 슈퍼챗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챗을 노리고 막말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조두순 출소 후 그의 집 앞으로 몰려든 유튜버만 100명이 넘었는데요. 바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슈퍼챗 후원금을 얻으려는 꼼수였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레카차가 와가지고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슈 레카들이 와서 그 사고를 견인해서 돈을 버는 현상을 보고 이슈 레카라고 하는 건데, 조두순 출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이슈가 되니까 그걸 썸네일에 걸기만 해도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조회수가 곧 돈이다 보니 유튜버들은 경쟁하듯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에 점점 매달리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콘텐츠는 물론 가짜 뉴스까지 폭증하고 있는 건데요. 규제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그들이 여론에 미치는 위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유튜브가 어떤 자유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감시와 그리고 어떤 가짜 뉴스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양측면이 다 같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춘 영상을 제공한다는 편리성도 있지만 콘텐츠 편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한두 개 또는 뭐 몇 가지의 구독을 신청하면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계속 나는 그렇게 연관된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어떤 여기서 사상적인 차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 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배제돼 버리고 나와 동일한 사람들만의 의견을 계속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선진국에선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깨닫고 유튜브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더 무엇이 진실된 정보인지 헷갈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되죠. 하지만 구글은 이런 각종 이슈에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최근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들 역시 속속 복귀하며 6개월의 법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유튜브 운영 규정상 6개월 내에 콘텐츠를 신규 업로드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누렸던 그 골드 버튼이라든가 실버 버튼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유지만 해도 상당 기간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그 복귀한다는 법칙이 그 뭐 완전히 이제 정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유튜버 겸직이 일정 부분 허용되면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상 지켜야지 되는 어떤 비밀들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지켜야지 되는 어떤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유튜버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자각하고 부적절한 컨텐츠를 스스로 개선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당장의 화제성을 쫓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극적인 영상에 본인 광고가 나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청 시간이나 좋은 콘텐츠에 더 비싼 광고가 붙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회수가 더 낮더라도 오히려 수익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적자 생존 속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170만 유튜버에게 들어봤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는 유튜브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퍼스널 브랜딩. 나 자신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매체 특성상 5인치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세로로 보게 되면 2인치도 안 돼요.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내가 어떤 뭐라 그러죠? 장비를 사용한다 그래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기 어려워요. 하루에 66년치 동영상이 올라오는 이 거대한 플랫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싼 장비도 막강한 구독자 수도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라고 강조하는데요.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우리 가족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정말 내 일상의 기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기능, 영상으로서 대화하는 기능, 거기에 충실하시면 언젠가는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분들이 구독하고 댓글 남기고 채팅 날리고 할 겁니다. 2005년 한 남성이 동물원에서 찍은 18초짜리 영상에서 시작된 유튜브. (16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는 혁명적으로 발전했는데요. 당신 자신을 방송하라는 유튜브 슬로건처럼 자극적인 이슈가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콘텐츠로 승부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